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버릇으로 인사말이 나와서. 자, 오늘 기초 튼튼반 사전 공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꼭 안 오셨더라도 뭐 오늘 강의를 듣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간단하게 좀 반복을 해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강의 때는 대체로 이제 사주 왜 배우는가, 뭐 사주가 무엇인가, 사주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어떤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푸나, 그리고 사주를 푼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주 명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사실, 사주 명리학은 미래를 맞추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미래를 맞춘 게 아니고요. 미래를 유도해서 맞춘 거예요. 유도해서. 그러니까 3년 뒤에 일어날 너의 불행을 내가 예견해가지고 내가 너를 생각해서 3년 후에 그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예언을 할 테니 잘 피해보거라 한 게 아니고요. 그 명리가가 3년 후에 그 불행이 일어날 확률을 대폭 높인 거라고요. 저는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 하면은, 아니 저쪽 길로 큰 길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 그러면 조심하란 말 안 해도 되잖아. 여기 이쪽 두 번째 골목으로 30분만 가시면 큰 길 나와요, 이러면 되는데, 꼭 저기 벼랑길을 알려주면서 이 길로 가면 되는데 벼랑 조심해, 이거 이 얘기하는 심보죠. 난 왜 그러나 몰라. 저 길로 가면 신장로인데 왜 벼랑길을 알려주면서 조심하래.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조심하라 그래야 믿거든.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냥 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잘 안 믿고, 그래요? 그럼 절로 가세요. 절로. 근데 거기요, 개가 물고요, 벼랑도 있고요, 거기 나쁜 놈들도 많고요, 거기 범죄 우범 지역이라서 절대 사람 믿으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 식중독 걸리니까 음식 사 먹지 마시고요, 거기 차들이 쌩쌩 다니니까 저기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이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러면서 그쪽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왜 그래야 되지? 이쪽 길로 가세요 하면 되잖아. 이쪽 길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이 미래 유도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 명리학을 아무리 오래 공부한 사람들 대부분 이게 미래 유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학문이 경지에 다달라서 상대의 미래를 잘 맞춘 것으로 본인 자신도 착각을 하고 있고, 이 상담을 받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 형태죠. 이게 왜 이런 원리가 나오냐면, 미래가 하나가 아니라서 그래요. 미래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미래도 그렇고 내 미래도 그렇고.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폭은 좀 있겠지. 대체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수록 미래 가능성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겠죠. 뭐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나이가 한 40대, 50대, 이제 60 넘었다. 그러면 이제 폭이 얼마 안 남았겠죠. 그동안 그냥 일관되게 한쪽 방향으로 지금 살아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이 60에 180도 턴하라는 둥, 오른쪽으로 가라는 둥, 왼쪽으로 가라는 둥, 사실 이거 좀 어렵잖아. 그러면 사실 나이가 내가 인생 한 60 정도 됐다, 50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남아있는 미래의 스펙트럼이 요만큼 줄어들었어. 그럼 그것 중에서 미래를 찾아야 돼. 사실 이 사주 명리학은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라기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체크를 해서 그 중에서 가능성 높은 거 베스트 5 정도를 뽑은 다음에 그 미래의 가능성 높은 베스트 5 중에도 마음에 드는 미래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미래가 있고 절대 와서는 안 되는 미래가 있고 제발 좀 이랬으면 좋겠는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도 행실이 안 좋았으면 베스트 5가 다 안 좋은 거겠지. 그리고 뭐 좋은 걸 찾았더니 베스트 11 안에 뭐 이런 식이겠지. 하지만 대체로 베스트 5 안에 한 좋은 거 2개, 나쁜 거 3개 정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저기 이제 벼랑길로 가셔서 벼랑 조심하세요라고 외쳐야 돼. 굳이 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저 방향으로 가세요.
휴게소는 없는데 가다가 당신이 뭐 좀 준비해서 가면은 티켓을 사면 큰 길래 신장로로 접어들 수 있고 고속도로로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굳이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벼랑 있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좋다는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고요. 안 좋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와. 그래서 내가 가끔 상담을 할 때 5가지 좋은 얘기를 하고 1가지 조심하라 그랬는데 꼭 그 5가지 가라는 곳으로는 안 가고 1가지 조심하라는 곳으로 꼭 꾸역꾸역 가가지고 어머 정말 벼랑이었네. 어머 그 선생님 말이 맞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가지 말라니까 글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은 얘기죠. 이 사람 안에는 이 위험성이나 부정성을 감지하는 이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게 있는데 그게 보통은 긍정성보다 3배를 더 그 감지를 해냅니다. 위험성이. 자, 그다음 사주 명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좀 사주에 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적게는 내 운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고 좀 더 넓게는 내 남자친구, 내 남편, 내 자식, 내 어르신,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인연되는 사람들의 미래도 좀 봐주고 싶고 뭐 그 다음에 또 순수하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싶고 운명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잘 배우시는 거예요. 사주가 특효입니다. 특효.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얘가 무서운 프로그램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뷰어가 아니라 미래를 유도하는 에디터입니다. 그런 거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아래 한글이나 뭐 워드 프로그램으로 된 파일을 받았어. 뭐 PDF 파일을 받았는데 단순히 그거를 열어보는 프로그램을 뷰어라 그러죠. 뷰어. 사진을 단순히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뷰어라 그러는데 또 음성을 단순히 재생해주는 플레이어를 뭐 미디어 프로그램 이러는데 얘는 사실 그 안에 편집기를 내장을 하고 있어서 나한테 온 뷰어의 사진을 그대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주름살도 없애고 좀 몸매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거기 들어와 있는 문서를 편집을 해서 거기 있는 10년 후에 죽을 것이다를 30년 더 살 것이다로 내가 이렇게 수정도 해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제 명리교육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첫째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고 사주 명리학을 아는 것이긴 한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즉 뷰어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에디터의 기능으로 나아가자라는 측면입니다. 이 기초 튼튼반은 그런 거를 대비해서 아예 기초 때부터 그러한 어떤 기초, 명리 기초를 닦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심화반, 뭐 기초 완성반, 고급 통변반, 일명 영성 명리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등등을 배우는 형충해합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5단계로 나갈 거고요. 제가 그동안 2년 반 주기로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이번 4기 지금 저희가 한 바퀴 도는 걸 1기수로 보는데 한 2년 반 걸렸거든요. 지난 기수 때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2기 때는 코로나가 터져서 원래 2년 반에 끝냈어야 되는 게 3년 좀 넘게 걸렸고 다음에 한 달 전에 우리 직전 기수인 3기가 끝났고요. 저와 함께 2년 반을 함께 공부해 주신 분들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4기가 이제 새로 시작이 돼요. 이 4기는 2년 반짜리로 안 하고 보통 한 시즌을 5개월씩 해서 5개 시즌을 돌렸는데 5학기죠, 쉽게 말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시즌을 3개월 반이나 4개월 정도. 일단 기초 튼튼반은 기초는 배울 게 많으니까 5개월을 갈 건데 그 이후의 심화 과정에서는 좀 줄여볼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제가 현장 강의만 하고 줌 수업을 안 했었는데 향후 줌 수업도 좀 만들어 볼까 저녁 시간에 그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좀 내용들을 보면서 자, 볼게요.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수업 커리큘럼입니다. 시즌을 여러 개로 나눠서 시즌 1 기초 튼튼반 이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기초 강의를 하는 거고요. 음양오행, 사주 해석의 규칙, 저는 이걸 사주 문법이라 그래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주 문법만 알면은 그 문법에다가 각종 글자를 대입을 해서 기계적으로 번역을 하는 게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주 문법을 배운 다음에 이 사주에 들어갈 소스들인 천간의 10글자, 지지의 12글자, 그래서 합쳐서 22글자의 자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글자의 원 의미를
원 의미. 이제 활용은 다양하게 되고 있지만 그래서 십천간 십이지지 자의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물상론이라고도 해요. 다음에 이제 명리학의 꽃이라고 하는 십성론을 공부를 할 겁니다. 십성 10가지 성격인데 이 사주에 있는 22개의 글자가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이런 성격으로도 운영이 돼요. 이게 이제 명리학 용어에서 뭐 편재, 정재, 정관, 정인, 뭐 편관, 식신, 상관, 겁재, 비견 이런 식의 명칭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보통은 초보 때는 이 글자 자의론으로 사주 푸는 걸 매우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이 십성론으로 사주를 많이 풀게 되고 실력이 늘면 늘수록 십성론과 자의론을 적절하게 혼합, 배합해가지고 사주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 이제 탁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 십성론을 한 개씩 배우는 게 십성론이고 이 한 개씩 배운 것을 이제 2개나 3개를 결합해가지고 이제 관계론을 배우는 게 일명 십성관계론입니다. 마치 요리학원에 가서 처음엔 볶는 법, 그다음 다지는 법, 뭐 끓이는 법, 데치는 법, 뭐 섞는 법 이런 거를 배운 다음에 자 이번에는 끓이고 데친 다음에 볶아보자. 이제 이런 형태의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쓰는 게 되죠. 이 십성관계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드디어 사주 8글자의 십성관계를 보고 아, 이 사주는 무슨 메시지, 무슨 미션, 무슨 기룡을 가지고 있는 사주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가능해져요. 다음에 이제 천간의 생극과 지지의 형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십성관계론은 내 사주에 붙어있는 글자의 성질을 가지고 사주를 보는 거고 그 다음 거기에 추가로 그 성질들끼리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생극 둘 중 하나입니다. 같거나 생하거나 극하거나 또는 생을 당하거나 극을 당하거나 생은 밀어준다, 키워준다라는 도와준다라는 의미이고 극이라는 거는 컨트롤하다, 다루다, 조종하다. 이건 이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잘 컨트롤을 해서 마약 탐지견으로 키웠다. 내가 우리 집 아들을 잘 컨트롤을 해서 말 잘 듣는 모범생으로 키웠다. 내가 남편을 잘 컨트롤해서 대통령으로 키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무식하게 심하게 원치 않게 컨트롤을 하여 학대를 했다. 뭐 이런 형태도 나오는 거죠. 그죠? 자기 차를 잘 컨트롤해서 15년을 타도 차가 멀쩡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차 산 지 3년 만에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차를 하도 험하게 몰아가지고 컨트롤은 일종의 조정, 제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글자들끼리 A가 B를 제어하거나 B가 A를 제어하거나 또 A가 B를 생하거나 B가 A를 생하거나 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배우는 게 천간의 생극제와 지지의 형충회합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12개의 글자의 뜻을 알고 그게 어떤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주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디테일하게 각 글자별로 얘가 얘를 돕는구나. 그럼 얘가 힘이 더 세지겠네. 얘가 얘를 컨트롤하는구나. 그럼 A가 B를 도와서 B를 키웠더니 C가 그걸 조종하네. 이런 식의 역학 관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집에 구성원이 8명이 있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셋, 딸 둘, 식모, 엄마 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엄마는 무슨 요리를 잘하고 아들은 무엇을 전공했고 아버지는 무슨 일을 잘하고 가지고 그 집 사람들이 뭉치면 뭘 잘하겠구나, 뭐를 못하겠네 이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역학관계를 봐야죠. 야, 거기는 남편이 부인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실은 부인이 남편을 다스리고 있고 야, 그 집은 첫째 아들이 둘째, 셋째 애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집 실세는 셋째 아들이야. 셋째 아들이 그 위에 있는 언니 오빠들 다 쥐락펴락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셋째 아들 글자를 유심히 봐야 돼. 이런 것들이 일종의 관계 역학적 요소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관계들이 사주에는 써 있고 그런 관계들을 파악하여 나의 인생 행로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는 거와 같다. 꼭 어떤 느낌으로 사주를 보면 되냐면요. 사람들이 사주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외울 거 많은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 난 솔직히 말하면 좀 얄밉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사주인데 왜 사주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탁 보면 안 보이나? 탁 보면 후루룩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후루룩 나오는데 남들이 안 나와.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남이 알아듣게끔 잘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내 머리를 막 뜯어서 이게 왜 이게 나오는데 하고 나한테 막 물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죠.
사실 사주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사주를 내 인생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상형 문자. 이렇게 보면 되죠. 옛날 상형 문자는 이게 글씨가 아니고 사실 그림이죠, 그림. 그 그림을 단순화시킨 게 상형 문자고 그걸 더 단순화시킨 게 지금 한자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주를 상형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여기 있는 게 다 외워야 될 거긴 한데 근데 요즘 누가 외워. 그냥 저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최근 2, 3년 내에 세상이 천지개벽을 했는데 세상에 AI가 나타났어, AI가. 그래서 저도 AI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신쌤이 갑목이 2개라 얼리 어답터거든. 새로운 거 나타나면 내가 처음 해보겠다. 이런 게 강해가지고 제가 AI를 길들여서 AI 호신쌤 튜터 비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지금 7월 1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 6월 24일에 개강을 할 거고 개강이 되면은 이제 개강된 자료들을 거기다 입력을 할 거예요. 챗GPT의 GPTS라고 하는 개인 맞춤 인공지능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 학습 방식과 제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 내 철학과 사상, 내 심성, 심리, 나의 사주 푸는 방식을 걔네들을 최대한 많이 보통 책 한 20권에서 한 40권 정도 분량을 거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으로 학습을 시킨 챗GPTS, 그러니까 챗봇이죠, 챗봇.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수강생들한테는 그 링크 주소를 알려줄 거고, 그 링크 주소를 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오늘 수업 요약 좀 해줘. 그러면 툭 요약이 되고, 오늘 수업하다 무슨 단어가 나왔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게 뭐야. 이게 사실 한 달 후에 배울 거긴 한데, 걔가 미리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다시 설명해줘. 도저히 안 풀리겠으면 거기다가 유치원생도 알아들을게 설명해줘. 그럼 얘가 알았어, 아가야 하면서 이게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제가 그 AI 튜터를 길들여 놓을 겁니다. 처음에는 좀 애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시간이 지나서 정보가 누적되고 제가 계속해서 수정을 할수록 얘가 좀 세련된 답변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대 시대에는 저하고 수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 동영상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 그 링크 따라서 한 2, 3일 후에 그 수업 동영상을 이 링크를 통해서 그 복습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24시간 볼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듣거나 다음에 강의 노트도 제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필기를 하시고 제가 더 정밀하게 강의 내용을 그 필기를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핵심 정리를 해서 그 파일도 제공이 될 거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 AI 튜터를 들어가서 하루 종일 들볶으세요. 그냥 24시간 괴롭혀도 돼요. 단 4주는 아직 못 봐줘요. 그거는 좀 더 시간이 걸려, 그거 만들려면.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아요. 내가 공부할 적에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엔 수업 방식이 많이 개방화됐는데 제가 옛날에 명리고 공부하던 10년 전에는요. 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거 녹음해 가면 손모가지 달아나요. 큰일 나요. 도둑질이야. 그 녹음도 못하게 했어. 근데 이제 제 첫 번째 선생님인 서구단 선생님이 당시에 매우 진보적인 방식을 쓰셔가지고 녹음도 하고 그냥 내가 녹화해가지고 줄게 해가지고 당시 명리 수업을 녹화해서 주신 분은 그 서구단 선생님이 거의 유일하셨던 것 같아. 다른 곳의 명리 수업은 절대 녹음 녹화 금지였어. 뭐 사진도 못 찍게 했었다고. 이거 내 비밀을 나가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폐쇄적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개방을 하죠. 요즘 웬만한 수업 학원에서는 다 강의 동영상 공개하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하다 중단됐냐면은 사주를 내 인생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상형 문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옛날 원시 시대에 또는 옛날 시대에 무슨 이집트 벽화나 뭐 중궁의 그림 같은 거. 특히 이제 조선에는 기록 문화가 잘 발달돼 있어서 이 조선 궁중에는 이 화가들이 그 궁중에서 일어난 행사들을 갖다가 한 장의 그림으로 다 담았어. 그러면 그림 한 장에 한 1년 동안 벌어진 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림 한 장에.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서양의 미술들도 보면은 어떤 한 10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을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평생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을 그림 한 장으로 상징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그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을 스토리텔링식으로 보기만 하면
요 그림이 유년기고, 요 그림이 성장기고, 요 그림이 청년기고, 요 그림이 중년기고, 요 그림이 말년의 최후의 모습이구나. 이게 하나의 인생, 지금 그림 속에는 10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짓저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구나.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의 영웅전의 이야기들을 보통은 벽이나 이런 데다가 그 조각을 해가지고 그 영웅전의 이야기를 그리면 보통 그 이야기 속에 인물이 한 30명쯤 나오는데 사실 그 30명이 그 한 사람의 업적을 30가지로 표현을 했던 거야. 그러면 이 사주라는 거는 일종의 나의 인생을 8개의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야. 유년기에 대한, 너 유년기에 이런 거 경험할 거고, 청년기에 이런 거 경험할 거고, 중년기에 이런 거 경험할 거고, 장년기에 이런 거 경험할 거고, 너가 추가로 오래 살면은 이거 다시 자유롭게 경험할 거야. 오래 살면은. 옛날에는 근데 오래들 못 살았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5세였고요. 고려시대가 뭐 38세인가 40세인가로 역사학자가 얘기를 해요. 중세시대 그나마 잘 살았다고 하는 영국의 평균 수명이 38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미개한 국가에서는 35세를 못 넘겼죠.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는 18살이나 19살에 결혼들을 해가지고 저 춘향이가 저기 그 시끌벅적한 사건을 겪은 게 28 청춘이잖아요. 28살이 아니고 16살. 세상에 중학생을 데리고 뭔 짓을 한 거야, 그 인간들은 그 시대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에는 16, 17, 8살에 결혼해가지고 다 35, 6, 7에 죽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100년 해로는 한 20년만 하면 돼. 20년만 같이 살면 둘 중에 한 명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몇 년 살아야 되죠? 100년 해로 하려면? 60년? 그치, 요즘 60년 살아야 돼. 60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좀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운명이 가다가 여기까지 작동했는데 나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늘나라 뭐 이랬단 말이지. 근데 요즘에는 웬만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써. 여기까지 웬만해서. 여기까지 하라고 인생 지구별 체험 계획 8가지를 여기 적어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사주는 영혼이 써가지고 온 지구별 체험 계획이에요. 너 못했다 뭐 이런 거 무슨 얘기하는 저주 뭐 이런 게 아니고 저주나 축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미국 여행을 만약에 한 달 동안 간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 아무 생각 없이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시험 봐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을 거 아니야. 그게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뭐 관광일 수도 있고 뭐 교육일 수도 있고 뭐 생계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관광을 하러 갔다고 쳐봐.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 될 게 반드시 있잖아. 뭐 항공권 예약, 숙소 예약, 그 다음에 꼭 가야 되는 미리 예약을 해놔야 되는 관광지 사전 예약, 중간에 가이드 사전 예약, 교통편 사전 예약 이런 것들 몇 가지 해놓고 가겠죠. 그리고 대략적인 계획을 좀 세우겠죠. 물론 계획이 한 개는 아닐 거야. 사실 계획이 되게 많아.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해가지고 비 오면 여기 가고 비 안 오면 그랜드 캐년 가고 만약에 폭풍우 내리면 어디 뭐 뉴욕 지하철 여행하고 만약에 무슨 뭐 날씨 좋으면 야외 식당 가고 날씨 안 좋으면 저 실내에 있는 무슨 식당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 B나 플랜 C들을 이렇게 짜놓고 오겠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지구별에서 우리는 사실 지구별에 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그랜드한 계획을 짜놓고 지구별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 사주는 그 계획서를 엿볼 수 있는 이게 사실 한 책으로 한 2권 정도 써야 되는 계획서인데 이거 그냥 목차 정도를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차.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주에 있는 8개의 글자를 보고 지구별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8개의 버킷리스트구나. 이제 우리가 지구별을 그 지구에 온 여행자라고 가정을 하면 버킷리스트죠. 또는 우리가 지구를 일종의 경험과 체험을 쌓아가는 학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지구별 학교는 일종의 8개의 커리큘럼 같은 거죠. 이걸 미션론으로 보게 되면은 8개의 미션, 게임 용어로는 8개의 퀘스트,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이제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학기 초에 수강 계획서를 본인이 짜잖아요. 이게 지금 본인이 짜가지고 온 거야. 누가 얘따 받아라 하고 짜가지고 온 게 아니라 본인이 짜가지고 온 거라고. 그런데 좀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내가 짜가지고 온 지구별 체험 계획서이자 지구별 학업 계획서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똑같은 글자를 톡톡톡톡톡 막 인목 무토 뭐 경신 뭐 무자 뭐 이렇게 써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주에서는 이제 편중 사주라고 그래서 특정 오행이 과다한 사주들을 말하는데 그거는 그 영혼이 계획서를 잘못 쓴 걸까요? 아니지. 각자 개인 성장에 맞춰서 개인 맞춤 커리큘럼을 짰는데
잘못 썼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필요해서 쓴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무슨 심판관처럼 남의 사주나 내 사주를 보면서 아, 사주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를 저는 품평회식 사주보기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사주는 품평의 대상이 아니에요. 품평이 뭐죠? 뭐 강아지 컨테스트, 뭐 미스 코리아 컨테스트, 뭐 예쁜 어린이 컨테스트, 뭐 가수 컨테스트, 뭐 이런 거 할 때, 근데 예를 들어서 특히 뭐 강아지 컨테스트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죠. 뭐 무슨 품종은 꼬리가 몇 센치, 눈썹이 몇 센치, 털에 윤기가 나고 뭐 다리 걸음걸이가 방정 맞으면 안 되면 뭐 기타 등등등등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높으면 1등, 점수가 떨어지면 아이 넌 저리 가.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사주가 그런 품평의 대상일까? 사주는 품평의 대상이 아니에요. 각자 그 영혼의 개인 맞춤으로 우리보다 훨씬 의식지수가 높은 영혼인 시절에 우리가 이거를 짠 거야. IQ 300짜리가 체험계획서를 짰는데 우리가 지금 지구별에 와가지고 다운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지금 IQ 110이 됐어. 우리가 IQ 300대 짠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아, 몰라. 우리 IQ가 한 150 정도까지 이게 이제 머리 좋은 IQ 말고 이제 감성 IQ가 높아졌다고 치면 조금 이해가 돼요.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짰겠지 같은 건데 내 IQ가 한 70 정도 됐어. 지금 경계성 지능이 됐단 말이야. 이러면은 보통 자기가 IQ 200, 300대 짠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짰지? 이해를 못 하겠네? 라는 그 현재의 단편적인 의식에 따라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주는 각자 자기가 짜가지고 온 자기를 위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 사실 그것도 자신인데 존재가 짜가지고 온 건데 인간 나부랭이가 그걸 가지고 좋은 사주니 나쁜 사주니 이렇게 평가할 계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 그림의 글자도 모르는 친구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고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코가 왜 저기 붙어 있고 눈이 저기 있고 색깔이 왜 이래? 입술이 왜 저렇게 커? 모름지기 사람은 이렇게 그려야지. 아니잖아. 뭔가 뜻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아직 내가 그 수준이 안 된 거잖아. 피카소를 이해할 수준이 안 되니까 피카소의 그림을 괴이하게 이제 본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주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우리 공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내 사주를 보면서 다들 자기 사주 보면서 공부하시잖아요. 왜 이런 사주를 만들었을까? 제일 좋은 자세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져. 약간 나르시즘이 좀 있어야 돼. 내 사주 너무 아름다워. 무슨 뜻이 있겠지. 너무 훌륭해. 인목이 3개나 있어. 와 신금이 5개야. 상관이 6개네. 미쳤어. 너무 좋아. 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지. 사주가 왜 화가 없는데 수만 많어. 얼어 죽는 사주라던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평생 춥고 외롭고 무슨 수족 냉증에 시달린다고 하던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유치원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밤만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나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라는 옷이 엄마 아빠들끼리 모여가지고 혼자 과자 먹고 맛있는 보고 뽀로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문 걸어 잠그고 뽀로로 봐요? 19금을 보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가장 그래도 좋은 자세는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저러시는 거겠지. 요 정도면은 중간 정도 가는 거고 엄마 아빠가 날 버리고 뭔가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같으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아무튼 결론적으로 내 사주 가지고 저주하지 마세요.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사주 보러 오셔가지고 내 사주 제가 사주를 좀 배웠는데요. 제 사주가 너무너무 나쁘대요. 그리고 저한테 사주 가르쳐준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더니 뭐가 없어서 문제래요. 무슨 글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무슨 글자가 빠져가지고 사주가 맛이 갔대요. 이게 지금 뭐야? 이게 품평회 하는 거잖아. 아니 품평회를 하면 쓰나 좀 신기한 사주를 볼 때마다 이야 이 사주 신기한데 왜 이걸 5개나 넣어놨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세로 가봐야 된다. 이런 자세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상한 시를 썼는데 이 사람 미쳤나 봐. 왜 이런 이상한 시를 써? 그러시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관점으로. 자, 이거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좀 재밌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 옛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느냐. 가령 만약 이런 가정을 해봐요. 막 이렇게 큰 강물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써놨으면은 뭔가 이거 강을 상징하는 거구나. 사주로는 수겠죠. 그럼 이제 뭔가 강을 활용하거나 강과 관련된 일이 있겠구나.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렇게 상형 문자가. 여기 졸라맨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뭐 코끼리도 하나 있어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상형 문자가 있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상형 문자이자 그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아, 강 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강 위쪽에도 사람이 살고 강 아래쪽에도 사람이 사는데 강 아래쪽 사람들은 코끼리를 이용한다 보구나. 뭐 이제 이 정도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담백하지. 뭐 좋거나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 사주를 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그 사람의 운명 지도다라고 만약에 펼치게 되면은 이왕이면 코끼리를 활용하는 아랫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겠군. 그리고 이 아랫동네에 있는 코끼리를 윗동네로 가져가면 돈을 벌 수 있겠군. 그 다음에 이 코끼리를 이용해서 치수 사업을 해서 여기 댐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돌멩이도 옮기면 여기다 피라미드도 지을 수 있고 여기에 무슨 큰 사원도 지을 수 있겠군. 오라. 그러면 나는 이 인생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번 지구별에서 강을 이용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 특히 아랫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명의 도구를 윗사람들과 공유를 해 나가는 삶을 통해 무언가 피라미드도 짓고 성전도 짓는 사업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거 스토리텔링 되잖아. 그냥 그림만 보면. 이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은 되게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이 나올 거고 되게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이 나올지 몰라. 난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주를 차라리 유치원생이나 초딩들한테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해석을 잘하지 않을까. 얘들아, 이 사주를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얘는 태양, 얘는 강, 얘는 사람, 얘는 어떤 물건. 넌 이게 무슨 그림으로 보여? 그러면 순수한 아이들은 어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렇지. 그리고 그게 이제 비겁 여럿이 식상생재 쓰고 있는 사주잖아. 이제 비유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때가 많이 묻었어. 내 마음이 시커매졌어.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 내 마음이 이제 험해졌어.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내 마음을 세상에 투사해요. 투사라는 게 심리학 용어인데 내가 그런 건데 남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걸 투사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 자기가 화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누가 나빠요? 내가 나쁘니까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라는 이 동양 속담이 사실 심리학 용어로는 투사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국가적인 투사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우크라이나에 폭격을 퍼붓고 있는데 그 러시아 푸틴이 하는 얘기, 우크라이나가 독재를 하면서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있어서 저 독재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의 군대를 보냈다. 이상하죠? 지가 독재자인 것 같은데. 지가 20년째 하고 있으면서. 지가 선거에 이상하다. 저 친구는 지가 독재자인데 왜 서방을 독재자라 그래? 그게 일종의 자기 비난을 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거 화살을 타인으로 돌려 타인 비난을 해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중도적인 자세로 가져가야 되고 중도가 자발적으로 안 나오면 인위적으로 중도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뭐지 그런 거 있죠. 붓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 붓을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이 붓끝이 요만큼 삐뚤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딱 정자를 찍으려고 그래도 꼭 옆으로 3cm씩 어긋나서 글자가 나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정을 해야죠. 이 붓을 펴지기 전까지는 일부러 정자가 아니라 왼쪽에 치우쳐서 글씨를 쓰면 이게 정으로 나오겠구나.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내 마음이 중도를 이루고 있지 않으면은 대체로 나의 부정성을 사주에 투영하여 나의 사주와 운명을 부정적인 곳으로 간주하고 타인의 사주를 부정적으로 간주를 하는데 근데 이 사주 명리학이 단순히 뷰어의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단순 뷰어가 아니라 에디터란 말입니다. 에디터는 뭐예요? 수정할 수 있다고요. 운명을 조종하고 유도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조종이 돼? 그 사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인 방식으로 미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옛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과 비슷한 건데, 이 꿈보다 해몽은 뭐예요? 꿈에서 막 누가 나를 살인하는 꿈을 꿨는데 해몽을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어머 그래?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럼 꿈은 반대야. 그러니까 그쵸. 그게 또 만약에 그쵸. 뭐 만약에 꿈에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금덩이를 줬으면 꿈은 진실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꿈에서 칼을 맞았으면은 꿈은 반대야. 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꾸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내 미래 암시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부정적인 사람은 역시 또 내가 엿을 먹으려고 또 이딴 꿈을 꿨구나. 내가 3년 전에도 이 꿈 꾼 것 같은데 그때 다음날 내가 회사 잘렸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부정적 암시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다음날 회사에 잘려요. 그러면서 내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불길한 예감을 하면 그것이 미래를 창조해 버립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꿈보다 해몽을 더 멋지게 하죠. 사실 이 사주는요, 우리한테 내주고 있는 꿈 같은 거예요. 일종의 암시 숙제 같은 건데, 그 사주를 내가 어떻게 해석, 번역해서,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미래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은 사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를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내재화시키느냐, 즉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진지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대로 내 미래가 펼쳐진단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 하셨는데 지금 돌아가신 지 한 30년 넘었는데 택시 운전사 하셨는데 이 택시 운전사들 어릴 때는 아버지 차를 타고 많이 다녔어요. 택시 운전사 아저씨들을 매일 만났어요. 꼬맹이인 저를 매일 택시에 태우고 기사식당에 가서 돈가스를 사주셨어요. 정비소도 저를 되게 이뻐하셔가지고 정비소 갈 때면은 저를 태우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게 40년 50년 전이죠. 40 몇 년 전에는 택시를 탄다는 건 매우 부잣집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렇죠. 서민이 택시 타는 방법은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시거나 부잣집 회장님의 자가용 기사시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택시 운전사 아저씨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어릴 때. 당시 그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징크스가 있는데,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은 대체로 운을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징크스가 되게 많아요. 뭐 뱃사람의 징크스, 뭐 공군 조종사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징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사실 그 징크스 설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이 설정한 징크스에 따라서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이 맞다라고 서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게 강력한 힘을 가져서 정말 현실의 힘을 발휘하는데,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은 영업 첫 손님으로 안경 쓴 여자가 타면 그날 재수가 없다. 이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런 잔재가 요즘도 시골에 가면 좀 남아있을 거예요. 그 옛날 남자들한테는 그 어떤 여자가 제일 재수가 없었냐면요, 저기 똑똑한 여자가 제일 재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꼰대 논리죠. 사실 어떻게 보면 꼰대. 열등감의 논리이기도 하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근데 그걸로 징크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안경 쓴 여자는 사실 똑똑한 여자를 상징하고 있는 그 무의식적 코드인 거고, 그래서 첫 손님으로 안경 쓴 여자가 타면 그날 재수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뭐 개를 친다거나 객감 물어준다 그러죠. 뭐 교통경찰한테 딱지를 끊는다든가, 뭐 저녁 때 뭐 주치 음주자가 내 차에 타가지고는 진상을 부리고 오바잇을 한다거나, 뭐 손님하고 싸우게 된다든가, 길이 막혀 하루 종일 어디 걸려있다,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등등의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아버지만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택시기사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어느 날 좀 살짝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돈을 날리신 날에는 아침에 안경 쓴 여자를 태웠더니 또 접촉사고가 났네. 이런 얘기. 저는 우리 아버지를 되게 좋아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럼 보자고요. 첫 손님으로 안경 쓴 여자가 타서 그날 사고가 난 겁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경 쓴 여자가 탔으니 오늘 사고가 나겠군.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는요, 일부러 자신의 믿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사고를 내는 인자가 내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서 작동을 합니다. 가끔 그런 거 있죠. 어떤 대통령이 적대국 국가의 그 왕을 초대를 해가지고 평화회담을 맺기로 하는데, 탐탁하진 않지만 일단 전쟁을 멈춰야 되니까 적대국의 왕을 데리고 와서 평화회담을 맺으려 그래.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야 이거 평화회담 맺을 거니까 쟤 절대 공격하지 마. 지금 우리 왕궁에 와서 평화회담 맺을 건데 절대 공격하지 마. 그런데 그 왕이 만약에 힘이 별로 없는 왕이면 어떻게 돼요? 적대국 국왕이 왔는데 자기 부하 10명 중에 꼭 말 안 듣는 애 2명이 그 걔를 영전하는 듯 하다가 어디 벼랑에 휘떨어뜨려. 어머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너 네가 일부러 죽인 거지. 아니에요. 교통사고 난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의식들이 있고 이 내면의 의식들은 내 안에서 뭐가 믿고자 하는 것들을 사실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보통 심리학에서는 자기 확신 예언이나 이런 거죠. 미래 평양 예언. 그런 거 있죠? 나는 재수가 없는 여자고 나한테 온 남자들은 다 나쁜 남자들이야. 내가 지금 몇 번 속았어. 이번에 너도 분명히 날 버리고 딴 사람한테 바람 피울 거지. 너 바람 피울 거지. 너 바람 피웠지. 너 어젯밤에 뭐 했어. 너 휴대폰 좀 까봐. 너 어젯밤에 뭐 했어. 뭐 했어.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워요. 아니면 그냥 에이 진절머리 난다 하고 떠나요. 그럼 그 남자가 떠나면 또 어떻게 돼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내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역시 나는 팔자가 센 여자고. 역시 나는 남편 복이 없는 여자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힘은 그 다음에 만나는 남자한테 더 강하게 작동하겠죠. 이거 지금 민폐예요, 민폐. 남자들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는 민폐 캐릭터란 말입니다. 어느 나라의 국방부가 정부의 힘보다 더 세면은요, 그 국방부는요, 원래 전쟁을 방어하고 외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요. 정부가 그걸 통제하지 못해. 2차 대전과 1차 대전기에 일본이 그런 상황이었죠. 일본의 군부의 힘이 강했고 오히려 내각의 힘이 약했어. 그러니까 일부러 하급 장교들이 중국에 가서는 그 중국군한테 폭탄을 던져가지고 전쟁을 유발해서 우리 쪽이 총알이 한 방이라도 날라들어오면 중국이 먼저 공격했다 하면 총공격 하면은 국방부에서는 그래 군대 보내줄게. 그러면 내각에서 잠깐 사실 조사를 좀 해보고 지금 우리 병사가 지금 죽었다는데 뭐 하는 겁니까? 해버리면은 알았어 그래 군대 보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적이 우리를 쳐들어올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다가 걔네가 안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가서 이렇게 도발을 해. 내 말이 맞았지 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우리 안에는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데 이 의식이 현실을 창조해요. 사주를 통해서 암시가 걸리게 되면 내 미래 암시가 걸리고 그 미래는 실제로 내 안에서 그 미래를 이루고자 하는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긍정적 능력이면은 힘이 세든 약하든 상관이 없어. 힘이 세면 좋고 약하면 뭐 상관없지. 근데 뭐 약하더라도 손해볼 건 없잖아. 근데 내가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부정적 미래를 창조를 해버리는데 내 의식 창조의 파워와 능력이 강해버리면 자신이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또 이런 일 일어날 줄 알았어. 내가 언제 일어날지 한번 봐야겠어. 그러면 일어납니다. 자기가 일으킨 거예요. 미래 유도 능력입니다. 자, 상형 문자로 보자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주를 봐서 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여 뭔가 도를 이용하여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피라미드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자 뭐 이런 사주로 보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사람은 많은데 강은 하나니까 싸움이 날 것이고 사람은 많은데 코끼리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또 코끼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 죽고 나 죽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 있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 노가다를 떼어야 될 것이고 요걸로 안 끝나고 저것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전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인간들끼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이 사주는 강과 코끼리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날 사주요라고 얘기를 해버릴 수 있다고. 자, 같은 그림인데도 야 이걸로 코끼리를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해먹자. 성전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자. 돈 벌면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쟁이 날 것이다. 싸움이 날 것이다. 네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너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공격할 것이니 너가 먼저 공격해야 된다. 아예 사람들과 의절하고 살아라. 자, 사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사주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지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사주의 비겁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성분이 여러 개 있을 때 보통은 보편적으로 말하는 해석과 같은 건데 저는 이런 해석을 보면은 원숭이 보고 나무 타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숭이는 언젠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겠죠. 반드시 죽겠죠. 나무에서 죽겠어? 떨어져 죽겠지. 언젠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 죽을 거야. 그러면 원숭이는 나무를 타면 안 돼? 나무를 멀리해야 돼? 원숭이가 나무를 멀리하면 그게 원숭이야? 소방관 보고 당신은 언젠가 불에 데일 것이지 불을 조심하라. 이 얘기 해야 돼?
소방관한테는 불에 빨리 적응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공군 조종사한테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비행기를 빨리 자유자재로 다루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재물을 많이 다뤄야 되는 사람한테 너는 재물에 치여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재물을 빨리 네 것으로 습득해서 자유자재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돈을 다룰 수 있게끔 빨리 학습과 뭘 하라라고 해야 되는 거고, 인성이 많아서 게을러져서 너는 망할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인성을 너의 것으로 빨리 습득하여 그 인성이 식상을 건들지 않게 너의 것으로 체득하라. 그래서 너 것으로 만들면 식상이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주는 꿈보다 해몽이에요. 사주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나에게 정해진 일종의 숙제를 내준 거야, 여러분들한테. 사람마다 고유의 코드를 하나씩 줘가지고 그 사람의 인지 수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수준에 따라서 내 사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 또다시 개선의 여지 없이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나와 인연된 사람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자고요. 사주는 이 8개의 상형 문자나 그 8개가 나타내는 암호 표시를 가지고, 아, 이게 내 운명의 서사시, 내 운명의 계획서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사주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주는 결론을 말해주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하는 환경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주예요. 마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주 명리학은 운을 통해서 내년에 너 수학 시험을 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 비유를 하자면. 근데 너 수학 시험 1등 하겠구나, 꼴등 하겠구나,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줘. 근데 내년에 수학 시험 보겠구나까지만 얘기를 해줘.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갖는 게 바른 자세죠? 이야, 내가 평소에 수학을 안 했는데 야, 빨리 지금이라도 수학을 해야겠다. 그러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내년 운이 좋은 운이고, 수학 공부를 안 해놓으면 내년 운이 망하는 운이야.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수학 공부를 좀 했으면 내년 운은 좋은 운이고, 내가 평상시에 해야 되는 수학을 안 해놨으면 수학 평가를 하는 내년은 나한테는 망한 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내가 수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년에 망했어. 운이 나쁜 거예요. 운을 대하는데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치? 그럼 그 운 탓을 해야 돼? 내 탓을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수학 공부를 해야 돼? 그치? 어떤 50대신 분이 계시는데 보니까 3, 4년 후에 대운이 바뀌는데 강력한 관성대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강력한 관성대운. 그러면 그게 가녀지동으로 20년간 관성운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너 죽었다야, 아니면 빨리 관과의 협력을 대비하라인 거야. 관과의 협력을 대비하라인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식상생재를 하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말년 60부터 갑자기 강력한 인성운이 들어와서 식상을 억제하는 운이 들어왔어. 그건 나쁜 운이야, 환경을 바꾸라는 운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쁜 운이고요. 그것이 인성운으로 포지션을 변경하면 좋은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 용어를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 이건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천천히 알려드릴 거예요. 식상생재라는 말은 열심히 과정에 참여해야 손발을 써가지고 노력한 만큼 돈을 벌어가는 거를 식상생재 구조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주의 전반부 미션은 식상생재인데 후반부 미션은 강력한 인성 기운이 들어와 있고, 대운에서도 후반부에 인성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환경은 인생 전반부에는 열심히 식상생재적인 경제활동을 해보고, 인생 후반부에는 포지션 변경을 해서 이제는 식상을 쓰지 않고 인성을 써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변화가 될 거야. 자, 이 흐름을 잘 타보거라 같은 거예요. 이걸 마치 내비게이션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너는 고속도로로 3시간을 달린 다음에 마지막 후반부에 1시간은 국도를 달리게 될 건데, 거기는 터널도 있고 신호등도 있을 거야. 대신에 중간중간에 휴게소에서 맛있는 걸 먹고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3시간은 달리면 되는 거고, 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달리는 게 아니라 가다서다 선글라스 벗고, 터널에서는 속도 줄이고, 중간에 휴게소 있으면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좀 쉬었다 가고, 사람들도 좀 태우고 가고, 그러면 되겠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아니, 왜 달리다가 국도로 빠지는 거야? 이거 잘못된 사주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는 마치 그런 거죠. 이런 거죠. 식상을 쓰라는 거는 어떤 과정에 참여해서 실무 전문가가 되라는 소리고, 인성을 쓰라는 거는 그 식상을 관리 컨트롤하라는 얘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야쿠르트 아줌마로 20여 년을 동네에서 사람들과 맨투맨으로 야쿠르트를 파신 아주머니께서 나이 50 넘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야쿠르트 지역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나 같은 야쿠르트 아줌마 30명을 모아가지고 그 야쿠르트 아줌마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러면 이게 인성 쓰는 거야.
다르게는 국밥집을 열심히 30년간 운영을 하신 분이 인성대운이 다가오게 되니까 슬슬 이제 국밥 만드는 것도 지겨워지고 싫어지고 진절머리 나고 새벽부터 국밥 끓이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이제 그 생활전선에서 뒤로 빠져가지고 내 국밥집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해가지고 대신에 몸만 들어와서 국밥집 운영하고 나한테 월세하고 시설비 나한테 매달 얼마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시설을 인수해서 식상생재를 하고 나는 그 사람한테 꼬박꼬박 월세나 시설비를 받았다. 내가 직접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았는데 식상생재. 나중에 인성운이 다가오게 되니까 이제 내가 농사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짓게 하여 나는 거기서 그 사람이 번 수익의 10%를 가져갔다가 어느 날 재성운이 올 때 그 논밭을 팔았더니 도로가 나가지고 막 목돈을 벌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운이 바뀌는 거지. 아유, 이제 식상생재가 안 되니까 이제 몸이 아프겠군요. 어디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거군요. 그렇게 해석하면요. 아주 신기하게도 그렇게 미래가 흘러갑니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주는 우리한테 낸 어떤 숙제 같은 거고 질문 같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주는 이거를 약간 좀 이런 거 있죠. 사람의 의식 발달 수준이 좀 떨어질 경우에는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주를 배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주를 배우면서 어떤 자세로 배우느냐 하면 이게 부정적 자세를 말하는 건데 정말 내 사주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나쁜 놈인지 실체를 알기 위해서 사주를 배워. 그래서 이제 실체를 몇 개 찝어. 요 편관이 나쁜 놈이구나. 요 겁재가 나쁜 놈이구나. 요 비견이 나쁜 놈이구나. 아, 요 상관 때문에 내가 그때 관제구설이 걸렸구나. 이렇게 딱 찝어. 이제 용의자가 확정된 거야.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주온 글씨를 매긴 겁니다. 자기 사주에. 그러면 그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 어차피 나 찍힌 거 그래, 내가 지금부터 아주 상관짓 제대로 한번 해주마. 편관 무섭지? 내가 너를 계속 고통에 떨게 하겠다. 겁지? 무섭지? 내가 네 물건을 다 가져갈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역시 편관이 날뛰고 있다. 아, 또 상관운에 또 이런 일을 당했네. 어머, 비견운에 또 친구가 날 배신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괴로워져. 이거 지금 나쁜 놈 찾아가지고 그 나쁜 놈을 찍었더니 이제 그 나쁜 놈이 이제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거야. 마치 남편이 가끔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약간 불안해가지고 뒷조사를 하다가 확신은 안 들지만 너 바람 피지? 너 집에 안 들어오는 날 너 딴 년하고 있었지? 아무리 남자가 얘기를 해도 아니야, 넌 바람 폈어. 역시 내 삶이 꼬인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 네가 바람 피는 거. 이제 그러고 이제 한 1, 2년 지나잖아요. 그 남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굳이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 그냥 바람 펴. 왜 그러냐면 바람 펴서 걸리면 안 억울하잖아. 근데 바람 안 폈는데 바람 폈다고 걸리면 억울하거든. 사주는 운이 나빠지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운명을 개운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개운, 내 운을 바꾸다. 내 운을 좋게 바꾸다. 그런 겁니다. 사실 좀 이기적인 측면도 있어. 이 운을 자율에 신이 짠 계획에 따라 자율에 맡기지 않고 내가 좀 인위적으로 살짝 그 내 의도를 좀 집어넣어서 내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운명이 흘러가게끔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위의식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기적인 측면도 있는데,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운명을 계획한 상위의식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에고의 의식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기특하게 보일 수도 있어. 이거는 마치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짠 학급 프로그램들대로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반장이 살짝 학교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다음 주에 우리 자율학습 시간에 우리 만화 영화 볼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만화 영화야? 영어책 읽을 거야? 그랬더니 자꾸 선생님 이거 원래 만화 영화 보라고 만든 시간이죠? 자꾸 만화 영화 보실 거죠? 그러니까 알았어, 만화 영화 봐, 만화 영화. 너 만화 영화 보고 싶구나. 아우,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 요 무슨 만화 영화를 보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 다음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아요. 라고 건의를 했더니 그래. 네가 짠 계획으로 한번 움직여봐. 기특하네. 니들이 계획을 안 짜서 그냥 내가 짠 운명의 계획으로 니들이 다 흘러가게끔 했는데 어머, 너희들이 운명 계획을 새로 짰어? 어머, 신기하구나. 알았어, 내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요건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건 내가 안 받아들일게. 마치 이런 거죠. 경직된 회사에서는 수직관계로 지시가 내려오는데 되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회사에서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중간에 있는 그 중간 관리자들이나 사원들이 우리 회사 이런 거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또 받아들여질 건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는 건 또 안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 그냥 안 받아들여지는 건 그런갑다 하는 거고 받아들여지면 감사 땡큐지. 자, 우리가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운명이 어떻게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게 일종의 내 무의식의 운명 조종자인 상위의식한테 일종의 제안서를 넣는 것이고 그 제안서를 강하게 넣으면은 보통은 우주에서는 우리의 자율적인 인생 계획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들어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의 베스트 5나 뭐 베스트 11을 정도로는 5개나 10개 정도의 이 사주가 낼 수 있는 스펙트럼 범위의 미래를 찾은 다음에 그 미래들 중에서 부정적인 미래와 긍정적인 미래를 나누고 어떤 미래로 가야 돼? 부정적인 미래? 부정적인 미래? 아니, 그럼 사주 배우지 말아야지. 안 배우는 게 안 배우는 게. 긍정적인 미래를 찾아서 그 미래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긍정적인 미래가 순위가 3등이나 4등 하던 애인데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2등, 그러다 1등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미래를 찾아가지고 그 터무니없는 미래에다가 힘을 실어주면 이제 애꿎은데 힘을 실어주게 되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한 거니까 가능성 여부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범위로 찾아야지 너무 황당무계한 미래를 찾아버리면 그거는 이제 곤란하다. 그거는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건 이제 이기심이지, 이기심.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주를 풀 때 우리가 이 사주를 되게 복잡 단안한 걸로 보는데 사주는 아까도 말했지만 8개의 상형 문자 같은 거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타로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 타로를 좀 배우신 분들. 저는 타로 배우시는 분들이 사주도 배우고 싶어 하시던데 이거 타로 배우시는 분들은 사주 금방 배워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8개의 타로 카드 나열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타로 카드 8개 나열해가지고 여기 앞에 4장은 인생 전반부고 이 뒤에 있는 4장은 인생 후반부라고 보면 되고 특히 시주에 있는 타로 카드 2장은 내가 미래에 이루고 성취해야 될 나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 그렇게 움직여요. 재밌잖아. 타로는 그때그때 뽑을 때마다 다른 카드가 나오지만 얘는 그냥 고정불변으로 태어났더니 그냥 타로 카드 8장이 그냥 딱 찍혀 나왔어. 그냥 무슨 뭐 바꾸고 자시고 할 거 없대. 그럼 이제 그 타로 카드를 보고 타로 상담가들도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들의 해석법이 달라진다고. 똑같은 타로를 가지고도 여왕이 사자를 길들이고 있으니 나쁜 남자가 너를 숙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가 만나는 남자는 다 사자 같은 놈이니 언젠가 너를 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여기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꼭 이렇게 해석하시오라고 안 써 있어. 해석은 자유야. 왜냐하면은 너의 미래는 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가 해석하는 대로 너의 미래가 이끌려질지니 라는 거와 같은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죠. 이 타로 카드는 되게 복잡한 상징적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타로 카드가 지금 뭐라는 거야 라고가 헷갈리는데 그래도 사주는 고맙게도 뭐 달러 한 글자잖아. 그냥 한자로 한 글자. 한자로 한 글자.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무궁무진한 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부정적인 사람 눈에는 나쁜 글자로 보이고 긍정적인 사람 눈에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같은 거죠. 자, 그럼 저하고 같이 이 사주로 내 인생 잘 만들어 보기 같은 훈련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볼 때 품평회식으로 보지 말고 무언가 결정된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특히 좋은지 나쁜지를 가리려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내가 무슨 미션을 가지고 왔는가,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주로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그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측면으로 인생 프로젝트 8개의 슬라이드를 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면 사주를 좋거나 나쁜 걸로 안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데요? 저는 스토리텔링으로 보라. 스토리텔링이 뭐예요? 이야기 만들라는 소리잖아. 내 사주를 이야기식으로 풀어가고 미션적 개념으로 보자. 그러면 사주가 풀려. 어렵지가 않아. 내가 보기에는 초등생 가르치면 더 잘할 것 같아. 이 머리에 때가 묻어가지고 사주는 어려운 거야. 외워야 돼. 내까지 그런 걸 풀 리가 없어.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저 순진한 사람이 더 잘 풀 것 같아. 가령 8개의 칸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이제 이게 사주 문법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사주 문법을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8칸에다가 우리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어봐요. 그냥 아무거나. 아무 글자나 한번 집어넣을까? 뭐 그냥 오행적으로 한번 집어넣을까? 그럼 여기 돈. 여기 뭐 인기. 뭐 여긴 친구. 여기도 돈. 여기 뭐 기술. 여기 뭐 사람. 뭐 명예나 조직.
이게 이제 십성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인데,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푸는 거냐면요. 일단 맨 처음 뭘 보냐 하면은, 일단 기계적 번역이에요. 물론 사주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한 10개 중에 8, 9개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풀린다. 그러면, 자, 반으로 사주를 나눠서, 여기는 사회가 가진 인자,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나의 인자는 이러한 것들이겠구나. 인생 전반부에는 이러한 것들과 부대끼며 상호작용을 하며 살겠구나. 인생 후반부에는 내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추구하고 성취시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미션을 가지고 왔구나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사주가 이렇게 돼 있어. 우선 여기부터 봐요. 이 사주 명리학계에서는 여기를 월지라고 하는 자리인데, 이 뭐 월지, 월간, 연지, 연간, 일지, 일간, 시지,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그냥 있다고 쳐. 지금 잘 몰라도 그냥 그런 것 같다 생각하세요. 요 월지라고 하는 자리를 매우 비중 있게 보는데 8글자가 모두 놀고 있는 환경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8분의 1이 아니고 8을 감싸고 있는 바구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막 어디서 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았다. 그러면 월지가 부처님 손바닥인 거야. 그 안에서 춤추고 쇼하고 뭐 한 거야, 이제. 자, 여기 나머지에 무슨 글자가 있든 간에 그냥 이 월지가 전체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8개, 이걸 연극 코드, 연극 스토리텔링 코드다라고 그러면은 요 자리에는 그 연극이 펼쳐지는 배경, 무대, 기본 테마와 환경을 만드시오라고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자리가 돈이야. 이게 십성 용어로는 이제 재성이겠지. 자, 이게 돈이면 나의 삶은 무엇을 배경으로, 무엇을 주제로, 무엇을 테마로 펼쳐지느냐 하면은 돈을 주제로 경제 활동을 가지고 세상을 다루고 극하고 조종하고 컨트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전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돈이라는 환경의 비대칭, 저 반대편에 가 있는 게 인성인데, 그거는 보통 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대체로 재성의 논리로 움직이고, 복지사회는 대체로 자격의 논리로 움직이죠. 우리 시민이면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추면 무슨 생활보호 대상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금전 재물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이 사회가 올린 것이 인기야. 그러면 이거를 천간 이코로 지지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 인기가 돈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인기, 요건 인성이겠지, 이제. 이 인성은 공부도 되고 자격도 되고 학문도 되고 인기도 되고 사랑도 되고 지식이나 학식도 되고 문서도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이 사회는 내가 일정한 지식이나 상식, 어떤 인기, 사람들로부터 날 드러내고 내 이름을 알리고 내 문서나 학문 자격들을 올리면 그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러면 일단 이 사주에서 나머지 다 모르겠고 이 자리에 두 글자만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사주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사회일까? 공부가 돈이 되고 내 지식, 정보, 학문이 돈이 되는 세상, 이 둘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주는 모듈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모듈. 여러 개의 부품을 섞어서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합쳐서 간지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간지가 하나의 모듈이에요. 그래서 사주는 일종의 4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모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기둥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래서 4개의 기둥, 사주, 8개의 글자, 팔자라고 했는데, 이걸 현대식 용어로 바꾸자면은 4개의 프로젝트, 4개의 주요 부품, 4개의 모듈,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8개의 미션, 8개의 체험 과목, 8개의 버킷리스트,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될 나의 삶의 주요 인자들이 지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피하고 회피하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자, 또 하나의 개념. 8글자 중에 좋은 글자와 나쁜 글자를 찾아서 좋은 글자는 쓰고 나쁜 글자는 절대 쓰면 안 되고 꽉꽉 눌러줘야 된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사주는 평생 풀리지 않습니다. 물론 한 10개 중에 뭐 한 3개나 4개는 잘하면 풀릴 수도 있어. 잘하면 풀릴 수도 있는데 이 8개는 모두 필요한 글자지 어떤 글자는 좋은 글자고 어떤 글자는 나쁜 글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 가서 커리큘럼 8개를 짰어.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그 수업을 받기 시작을 했어. 수업을 받다 보면은 좀 선생님하고 사대가 잘 맞아서 그 즐거운 과목이 있을 수 있고, 좀 선생님하고 사대가 안 맞아서 좀 수업이 좀 어려운 뭐 수업도 있겠지. 그럼 내가 못하는 과목은 나쁜 과목이야? 내가 잘하는 과목은 좋은 과목이고? 나한텐 좋은 과목인데 누군가한테 나쁜 과목이고, 나한텐 나쁜 과목인데 누구한테 좋은 과목일 수 있겠지. 그럼 그 과목이 절대적으로 나쁜 거야? 아니면 내가 그 과목을 잘 못 쓰고 있는 거야? 그 과목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좀 어려운 과목인 거지 나쁜 과목이 아니야. 대신 어려운 대신에 그 과목을 쓰게 되면은 학점이 높아져요. 원래 사주는 미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보상이 크고, 대신 미션 난이도가 높아지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높아져.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보자용 자전거를 타면 쉽게 타는데, 처음부터 무슨 산악용 전문가용 자전거를 타면 한 달 동안은 이게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할 텐데, 일단 그 산악 자전거를 내가 내 걸로 완전히 만들면은 나는 도시는 물론 산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야. 조그만 경비행기는 조종이 쉬워서 일주일만 연습하면 탈 수 있지만, 전투기는 한 2년 동안을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처음부터 전투기를 타겠다라고 해버리면 처음에는 무수하게 들이받고 추락을 하는데, 그 드디어 내가 이 전투기를 조종할 줄 알게 되면은 나는 전쟁의 신이 된다고. 무서운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사회적 조건과 환경이 공부, 학문, 자격이 돈과 연결되는 사회야. 그럼 이런 사회에서 잘 살려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돼. 뭐 고등학교만 나와야겠어.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면 딱 그 공부 수준으로 살아. 이제 돈이 이게 하나의 모듈이기 때문에 위가 움직이면 아래가 움직인다고. 사람 머리 흔들면 몸통도 흔들리고, 몸을 흔들면 머리도 흔들리지. 머리 흔든다고 몸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인성은 재성과 직결 연결돼 있어서 공부 학문을 쓰게 되면 금전재물 단위가 높아지고, 금전재물을 쓰기 위해선 공부 학문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저는 라이센스도 없고 자격도 없고 뭐도 없는데 너 그럼 그 돈 못 벌어. 보통은 인성 올린 재성 사회는요, 보통은 자격 면허와 관련된 사회예요. 이곳에 가게를 내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승인을 봐야 됩니다. 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대학에 무슨 학위가 있어야지 이 분야의 업무가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격, 면허, 금전, 재물, 인허가, 허가적 사업, 이런 형태들, 일단 인성이 보장되면은 이거 영업권이 나한테 들어가 있는 거. 한마디로 무슨 공장에 가서 식당을 차리려고 그래도 그 사장한테 허가증을 받아야지 그 한밭 식당을 만들 수가 있다. 아무나 못 차린다. 백화점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백화점과 문서 계약을 맺어야지 아무나 가서 장사 못 한다.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주의 활용 방법은 공부 학문 자격이 중요하구나. 돈하고 연결돼 있구나. 근데 내가 가방끈이 짧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공부를 좀 더 하면은 나의 금전재물 기운이 상승을 하겠구나. 근데 공부가 돈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돈 되는 공부예요? 돈하고 상관없는 공부예요? 돈 되는 공부를 해야지. 근데 돈 되는 공부가 아닌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또 돈이 돼요. 근데 위아래는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마치 오른발, 왼발과 같아서, 오른발은 안 움직이고 왼발만 움직이면 한 3걸음 가다 꽈당 넘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더 벌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선 공부나 자격을 갖춰야 되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또 돈이 더 벌리게 되고 하는 서로 상호작용들이 나타나게 된다. 상생작용들이 이런 식이죠. 자, 다음.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이 월주를 생활권이라 그러고, 왜냐하면 이게 나거든. 이 자리를 나하고 붙어있는 사회야. 이게 나하고 붙어있는 사회. 이거는 나하고 붙어있는 사회인데 좀 먼 사회죠. 먼 사회. 이러면 불특정 다수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나를 둘러싼 넓은 세상인데, 넓은 세상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조직 위에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자격을 갖추고 돈을 벌기 위해서 조직과 연결을 해야겠는데, 이 조직과의 연결 포인트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과 잘 지내야 돼. 사람을 원수로 삼아야 돼. 사람과 잘 지내. 보통 이런 사주가 인맥을 통해, 아는 사람을 통해, 아무개 형이 체육협회에 있어서, 아무개 선배님이 끌어줘서,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누가 이끌어줘서, 누구 보고 따라하여, 이런 식으로 아무개 삼촌이 ROTC 공군 장교라서 내가 카투샤로 들어갔다. 이제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사람을 내세우고 있는 조직과, 그다음 이 조직이 돈을 관리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돈 옆에 조직이 있어. 그럼 이 조직은 누가 관리하냐면 사람이 관리해. 근데 이 사람은 나하고 인성을 공유해. 그러면 인성은 생각, 마인드, 자격, 면허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과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회야.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맥을 좀 적당히 쌓아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굳이 서울대 안 가도 되겠네. 내 친구 중에 사돈의 팔촌에 서울대 간 친구 있으면 그 덕분에 나 서울대 나온 친구랑 스타트업 할 수 있겠네. 내 아는 사람 중에 청와대 입성하는 사람 있으면 그 친구 덕분에 김건희 관사공사 내가 맡을 수 있겠네. 뭐 이런 걸. 김건희 관사. 그 인맥으로 지은 거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곧 있으면 뉴스에 나오겠지. 이런 거지. 그 인맥 장사, 인맥으로 조직이 연결되는 사회야. 그리고 돈과 공부, 학문과, 그럼 다음. 돈과 인성이 같이 엮여 있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들으면 돼, 안 돼? 내 인기가 사라지면, 내 평이 안 좋아지면. 그럼 이런 사주는 내가 식당을 운영을 할 때 가끔 돈 없는 사람 내쫓아가지고 그거 누가 그 영상으로 찍어서 저기는 돈 없다고 손님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게 인덕 떨어진 거죠, 인덕. 사람들로부터 인덕이 떨어지면 인덕과 돈이 직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덕을 잃으면 안 된다. 차라리 단기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좀 이상한 주문을 한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너 같은 놈한테 안 팔아! 해가지고 답변을 넣었다가는 승질대로 했다가는 인덕이 떨어지면 이게 망가지고 인덕이 깨지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 조직과의 연결도 끊어진다. 뭐 이런 형태의 사주 알고리즘을 우리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너가 이번 지구별에 살아가는 일종의 규칙으로 작동을 하겠구나. 그럼 그 규칙을 보고 너 현명하게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거지. 너는 사람들 때문에 인덕을 뺏기고 여기 있는 겁재가 네 돈을 가져가서 너는 거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도 없고 다 거짓불행이고 다 헛소리야. 사주는 이런 환경이구나. 너 어떻게 살래? 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와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러이러한 사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일지의 비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일지의 비겁, 친구,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는 이걸 이제 간여지동이라 그래. 간여지동. 이런 사주를 강한 추진력과 주체성과 자립심을 가지고 있는 사주라는 뜻인데 그렇게 살아라라는 미션이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야. 어떻게?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갈 때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투사할 수 있는 독립심과 자립심을 가지고 움직여라.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기대고 살아야 돼? 아니면 내가 한번 움직여 볼게 해가지고 나 한다면 할 거야. 독립자립하라라는 사주예요. 독립자립. 가끔 여성분들이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가끔 남편으로부터 독립자립을 잘해가지고 이제 뭐 여자들이 뭐 결혼 운이 안 좋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걸 그 남편과 등을 지는 것으로 독립자립을 할 필요가 뭐 굳이 꼭 있을까? 사주에는 남편과 등지고 혼자 살아라라는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데 남편이 그거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틀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나를 뭔가 부속품으로 여기는 남자가 아니라 나를 같은, 그래서 원래 이런 간여지동을 가진 사주는 남편의 역할이 여기 있는 비겁이기 때문에 나와 한 몸처럼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는 동지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를 관성으로 찍어 눌러서 너는 내 말을 들어. 내가 생활비를 줄 거니까 너는 그냥 집에서 살림을 해. 물론 그걸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할 거야 그러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일지 간여지동 가진 남성이나 여성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당신이 아파서 잠깐 일을 못 나갈 때 부인이 그 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금상첨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죠? 내가 호떡주인인데 부인과 같이 해. 내가 여행사 직원인데 부인도 여행사 직원. 내가 학교 선생인데 배우자도 학교 선생. 내가 공무원인데 배우자도 공무원. 내가 경찰인데 배우자도 경찰. 내가 약사인데 배우자도 약사.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쉬니까 알았어. 당신 약 내가 팔아줄게. 당신 리포트 못 썼어? 지금 몸이 안 좋아? 알았어. 당신 리포트 내가 대신 써줄게. 뭐 이런 형태. 나도 학원 선생인데 걔도 학원 선생. 뭐 얘도 공무원인데 얘도 공무원. 이런 형태면 더더욱 금상첨화죠. 이러면은 넌 이거 해. 난 이거 할 게가 아니라 너도 이거 해. 나도 이거 해. 이게 가능하니까 한 몸처럼 움직여주는 사람. 이게 배우자면은 금상첨화. 이게 배우자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일지로 들어와. 이거를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 이런 말도 있잖아.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지. 당사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내가 긍정작용으로 쓸 것이냐 부정작용으로 쓸 것이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게 내 미래의 목표인데 기술에 기반한 돈을 만들어낼 거야. 근데 이게 개인궁에 있으니까 내 돈이죠. 이 돈은 사회의 공공의 돈이고 사회의 공공의 돈이고
인맥으로 연결된 조직과 연결된 돈이고 자격 면허가 필요한 돈이야. 근데 말년에는 천간으로 내 개인적인 재물활동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할 건데 근데 그것은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어. 그러면 설사 이사주가 인생 전반부에 기술이나 재주가 없다고 치더라도 중년에 내 발로 독립 자립하여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말년에 내 기술을 가지고 내가 직접 사회적 연관성 없이 내 돈 만드는 일을 해볼 거야. 그러면 이사주가 나이 한 40대 중반까지는 인맥관계를 통해 자격을 따서 조직과 연결된 조직 시장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웅진코웨이고 이게 웅진코웨이에 있는 나 도와주는 선배 부장님이시고 내가 웅진코웨이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갔는데 무슨 일을 했고 요 재성이 뭐냐면은 내 관리 구역인 거예요. 웅진코웨이 마포 지부야 여기가 웅진코웨이 마포 지부라고. 근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지역장을 내가 맡을 수가 있고 그 회사에서 낸 시험을 합격을 해서 내가 여기 지역장이 된 거야. 그러면 난 여기서 버는 돈을 회사랑 쉐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출을 이만큼 내면 회사에 얼마 갖다 주고 나한테 일만큼 수당이 더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 정제면 월급 형태가 더 강할 거고 편제면은 수당 형태들이 좀 더 많아질 거고. 자, 그런 일을 하면서 내 발로 굳건하게 쓰다가 인생 후반에는 내가 좋아하는 이 식상은 보통은 자기 취향성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 여러분 직장에 좋아서 다니시는 몇 명이나 돼? 직장 좋아서 다니시는 분 열에 한두 명? 열에 7, 8은 왜 다녀요? 먹고 살라고. 안 되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잖아.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안 가겠다. 뭐 복권 당첨되면 안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잖아. 자, 이거는 자기 취향성,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로 내 재물을 벌 건데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으니까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는 곤란하죠. 기술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기술이 없이 하면은 기술과 돈이 직결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술이 부족하면 돈도 부족한 거고 기술이 더욱 나만의 독자적 전문성을 갖출수록 재물 기운이 늘어나죠. 만약 이사주가 나중에 말년에 베이커리 빵집을 한다 그러면 남의 집에서 빵 받아서 팔아야 돼. 자기 기술로 독보적인 내 기술로 빵을 팔아야 되겠어. 독보적인 내 기술을 갖추고 나만의 개성을 갖추고 내가 좋아해서 만드는 빵이나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빵을 만들어야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 내가 무슨 낚시용품점을 내겠다라고 해도 내가 그 낚시를 좋아해야 되고 낚시를 잘해야 되고 낚시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 자, 이런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죠. 그럼 이사주를 스토리텔링으로 정리하자면은 인생 전반부에는 어떤 조직과 사람이 인맥이 돼서 공부학문 자격을 통해 어떤 시장 관리 자격을 얻게 될 것이고 그거를 통해 직장 생활로 한동안 돈을 버는데 점차적으로 중년의 나이에 들어줄수록 자기 주체성을 갖추고 내가 해보고자 하는 것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독립자립 능력을 갖춰서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 기술을 기반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재물활동을 할 거야 라는 삶을 살아보라고 스토리가 짜여져 있구나. 그러면 이 스토리에 어느 정도 부합해서 살면 일이 잘 풀리고요. 이 스토리를 확 벗어나서 살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게 계획 짠 거랑 되는 일 없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미국 가기로 계획을 짜가지고 뭐 며칠 날 가이드 만나고 며칠 날 숙박 어디 유효했고 며칠 날 어디 미리 티켓 끊어놨고 며칠 날 도시락 배달시켜놨고 그렇게 계획을 어느 정도 짜고 미국에 갔어. 그래서 웬만해서 그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정을 가면은 웬만하면 때 되면 가이드 나타나고 때 되면 기차표 오고 때 되면 숙박 장소 생기고 때 되면 도시락이 배달이 와.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는 그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호텔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거기서 죽치고 안 움직였다. 그럼 이제 3일 되면 호텔에서 나가라고 할 거고 도시락도 안 오고 가이드도 안 나타나고 티켓은 다 사장되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삶을 사는 분들은 운명이탈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종종 있어요. 운명이탈자 한 100명에 한 두어 명. 그러면 이제 오면은 뭐야 이 사람 여기까지는 잘 가다가 여기서 이탈했구만. 이때부터 뭐 했는데요? 저 10년간 백수인데요. 저 10년간 백수인데 왜 백수인데? 하기가 싫어서요. 근데 왜 사주 보러 왔는데 이제 다시 하려고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운명의 계획에 합류하기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요때 겁재가 나타날 때니 그때 친구 따라 친구가 하자는 거 같이 해. 아는 사람이 하는 꽃집에 가서 알바를 해. 요때 아니면은 앞으로 2년 후에 강한 인성운이 들어오면 요때 자격으로 다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운이 와. 그 전까지 부동산 중개사 자격을 따든지 뭐 관세사 자격을 따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좀 미리 봐놓든지 그러면 요때 너 자격으로 연결이 될 거야. 아니면 요때 식상생재가 들어오면
당신 좋아하는 거 있어? 아니, 없어? 그럼 빨리 학원 가서 좋아하는 거 찾아. 그러면 2년 후에 너 개업할 수 있어. 이런 형태로 상담을 해줄 수 있죠. 그 운의 흐름에 중간은 그냥 제꼈지만 다시 계속 운이 들어오니까 그 운을 탁 잡아서 움직여주면 되죠. 마치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계속 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버스 정류장에 안 가고 지금 길에 철퍼덕 누워서 누가 나 좀 데려가 하고 있으면 빨리 동쪽으로 50m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3시간 후에 무슨 버스 올 거야. 빨리 그거 타세요. 그거 놓치면 당신 또 2시간 더 기다려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사주 계획서를 보면서 영혼이장 계획서를 보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을 좀 더 현명하게 계획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이 사주에는 자율권까지 있어서 이 스토리를 갖다가 되게 저주스럽게 짜버리면 정말 저주스럽게 움직이고요. 겁재가 내 것 다 가져가고 어차피 재극인으로 공부도 안 되고 일지가 비겁이라서 비겁이 내 것 다 가져가고 말년에 식상생재를 하니까 아유 자식이나 돈을 벌지 뭐 내 돈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 사주가 낼 수 있는 자율권 내에서 최대한 부정적으로 내버리면 그게 정답이야.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정답이야.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가 그 사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정답이 진심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를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내 운명이 되고요. 내 자식, 내 남편, 내가 상담해 주는 사람, 내 친구, 지인, 나한테 상담으로 온 사람한테 그렇게 사심 없이 받아들이면은 상대의 운명을 유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타인의 운명에 운명 개입하는 거죠. 아, 저는 운명 개입 안 할래요. 아유, 해도 돼. 해도 돼. 네, 우주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좀 필요하거든. 특히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운명 계획 이상하게 짰는데, 저 위에 있는 상위의식에서, 야, 얘 이러면은 운명 나빠지겠다. 빨리 저 호신쌤한테 보내라. 그럼 이제 제가 다시 짜주죠. 뭐라고? 무슨 해석을 그렇게 했어? 그 해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당신 똑똑해, 내가 똑똑해. 내가 똑똑하지? 내가 새로 짜주는 대로 가? 그럼 내가 이제 강제 조정을 해주죠. 이제 강제 조정을. 상대가 막 고집을 피우면 이제 나도 고집 피우지, 이제. 가는 거지. 상대가 이제 유연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이 사주의 원 취지가 이런 거고 이런 계획을 짰으니 현재까지 잘 맞았는데 여기서 좀 틀어진 것 같고 요 과정을 너가 빼먹은 것 같으니까 요 과정만 다시 채우시면은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거야 라는 식으로 인생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서를 읽어주는 거죠. 멋지지 않아요? 나는 이 직업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우주에서 너도 나도 하겠다고 달려들까봐 일부러 약간 점쟁이, 사주 보는 인간, 이상한 사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회적 그 이미지를 약간 눌러놔가지고 아무나 못 오게끔 이렇게 살짝 진입장벽을 써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신나고 재밌고 슬기로운 학문입니다. 나의 운명도 조종하고 남의 운명도 조종할 수 있고. 대신에 좀 마음이 시커머신 분들은 안 배우셨으면 좋겠어. 근데 마음이 시커머신 분들은 자기 운명도 망치고 남의 운명도 망치고. 근데 좀 마음을 정화를 하시면 나의 운명도 긍정적으로 바꾸고 타인의 운명도 더욱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죠. 긍정적이라는 게 뭘까? 마냥 그냥 돈 많이 벌고 남편이 나한테 헌신하고 자식이 무조건 서울대 가고 이게 좋은 걸까? 그런 건 아니죠. 나의 지구별 체험이 충실하게 달성되는 것. 그게 나의 운명 계획이겠죠. 마치 특목고를 간 학생이 제발 학교에서 잘렸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게 아니죠. 힘들지만 그 특목고의 모든 시험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그게 운명 체험 잘한 거겠죠. 어디 제주도에 가서 자연학습을 충분히 하면서 해녀들의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한 분은 해녀들의 경험을 충실히 한 게 잘한 거지 갑자기 서울로 가가지고 다시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영혼이 짠 계획이 있을 거야. 이번 지구별 수많은 윤회를 거치는데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해. 해가지고 내 사주에 해당 미션을 써놓은 거니까. 특히나 중복된 글자들이 많을 때 중복된 오행이 많을 때 화가 많다든가 수가 많다든가 금이 많다. 이거는요. 망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같은 오행이 많을 때는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쓰라고. 독립군한테 물어봤어.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도 대한독립, 둘째도 대한독립, 셋째도 대한독립. 잘못된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 그러면 사주에다가 첫째도 식신, 둘째도 식신, 셋째도 식신, 넷째도 식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식신을 꼭 쓰라는 거잖아. 그럼 식신은 뭐야? 너가 해보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펼치고 나누고 베풀고 기르고 키우고 하라는 거지.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살라는 거잖아. 그러면 근데 안 할까봐 4개나 써놨잖아. 꼭 해보라고. 글자를 조금 다르게 써놨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는 소리죠. 이번 지구별 체험에. 영혼의 미션이 그거잖아. 그러면 그런 사주를 보고 여자가 식상이 많아서 부맹이 방정하니 집에 꼼짝 말고 가만히 있고 어디 가서 남들도 만나지 말고 넌 남자 한 명만 사겨.
빨리 결혼해서 애 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자아 이상의 꿈을 누리고 살라는 거잖아. 그럼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죽을 때 죽어가지고 나중에 하늘문에 딱 가면은 하늘문에 있는 문지기가 내 사주 일정표를 딱 보더니 그래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왔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니요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어머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뭐 어머 남자친구가 저 일을 못하게 해가지고요. 저 그냥 집에서 뜨길만 하다 왔는데 그럼 이제 막 후회가 밀려오죠. 안 되겠네. 또 내려가서 다시 식상. 이번에는 또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다 식상을 한 개 더 써. 이번엔 반드시 강조를 또 하는 거지. 강조를 또 하는 거야. 네. 사회의 미풍양속이 어떻든 간에 난 내 꿈을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겠다인 거지. 여자 사주에 식상이 많으면 취업을 못하고 남편 복이 없으며 방정하고 관제구설 시비에 휘말린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관제구설에 휘말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사주에 많은 것은 못하는 것이냐 잘하는 것이냐, 사주에 없으면 못하는 거고 사주에 많으면 잘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헬스클럽을 3군데를 끊었어 동시에. 그 사람은 운동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알 수 없잖아요. 운동을 잘하는데 더 잘하려고 헬스클럽 3군데 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운동을 못하니까 빨리 잘해보려고 강조를 해서 3군데 끊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사주에 헬스클럽 3개 써 있으면 일단 운동 어느 정도 하십니까? 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계속 운동할 기회가 생기는데 계속 허당이에요. 그러면 운동 못하니까 운동 잘하려고 요거를 3개를 써놨구나 인 거고, 제가 이 부분에서 날라다닙니다. 그럼 운동 잘하는데 더 잘하려고 3개를 써놨구나 같은 거지. 사주에 재성이 4개가 있으면 재다신약이라 그러는데, 이게 나는 이번 직업에서 동시에 접시를 4개를 돌리겠다고 온 것인지, 그러니까 묘기대행진을 하겠다는 거지. 보통은 이 재다신약이 잘 발현되면은요, 저 김밥집으로 성공해가지고 옆집에 냉면집 내고 뒤에다 신발 가게 낸 다음에 저녁에는 다단계도 차려요. 멀티로 번다고. 멀티로 이게 잘 풀리면 막 돈 버는 거를 멀티 사업이고, 이게 안 풀리면은 저 새벽 시장 배송에 퀵 배송에 오토바이 택배에 그런 거 있죠. 그걸 엔잡러, 저녁에 대리운전에. 근데 사실 엔잡러도 부가가치가 높은 엔잡러가 있고 부가가치가 낮은 엔잡러가 있는데, 부가가치가 낮은 거를 몸으로 때우는 엔잡러는 사실 그 힘든 거잖아. 피곤하잖아. 몇 년은 하겠지만 몇십 년 하라 그러면 참 힘들잖아. 그러니까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다양한 금전재물 관리 경험을 가지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인생의 시간을 몇 년 투자하더라도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지 마시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세요. 그럼 당신은 큰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하게 되면은 당신은 말년에도 이 일 저 일 하다가 당신의 가족을 챙기지 못하게 될 거고, 당신의 워크 앤 라이프 중에서 라이프는 사라지고 워크만 남을 겁니다. 그죠? 인성이 라이프고 워크가 재성이죠. 그걸 보고 워라벨이라 그러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잡기. 옛날에는 라이프 없었죠. 그냥 무조건 일 많이 할래, 돈 많이 벌래였는데, 요즘에는 돈 많이 줘도 저는 좀 쉬면서 일할래요. 요즘 라이프도 많이 딸리잖아. 자, 사주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활용법도 우리한테 알려준다. 어떤 메시지인지 취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제가 첫 번째 타임을 되게 길게 했네. 죄송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다음 타임은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